미 해군은 노후화된 T킬로미터 45 훈련기를 교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신형 고등훈련기는 물론 전술 입문기 대체 사업까지 200여 대가 넘는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누가 수주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방위산업 기업이 로키드 마틴이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는 지난 4월 16일 로키드 마틴이 항모 함재기 파일럿 양성을 위한 T킬로미터 50의 파생형,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훈련기인 FA킬로미터 50의 파생형 TF킬로미터 50N에 큰 기대를 걸고 전격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도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혹자는 로키드 마틴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한 것일까요? 오늘은 로키드 마틴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해군이 밝힌 고등 훈련기 및 전술 입문기는 플레어리스 착함 시 시야를 유지하면서 3도 경사면을 목표로 고정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기여야 하며 6에서 10회의 미점등 착함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183mpm 30M 폭의 활주로에서 제어력을 유지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 해군은 마 0.97.33g의 지속 하중 계수 4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성능의 고등 훈련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로키드 마틴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해볼만 하다고 본 한 이유, 그 첫 번째는 경쟁사의 허점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미 공군 훈련기 수주전에서 보잉 킬로미터 사부 컨소시엄에 패배한 이후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걸 망설여왔다고 전해집니다. 보잉이 또 한 번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미 의회가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면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승기를 잡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잉이 따낸 훈련기 T킬로미터 7A 레드호크가 여러가지 결함을 드러내고 양산 시점이 계속 뒤로 미뤄지다 급기야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로키드 마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유라시안 타임스의 분석 기사를 보면 유라시안 타임스는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낸 TF킬로미터 50N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기동 킬로미터, 가상현실 킬로미터워 게임 통합훈련 그리고 증강현실을 하나로 통합하여 임무 시스템을 결함시킨 TF킬로미터 50N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공대공, 공대지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TF킬로미터 50N이 F킬로미터 35로부터 유래된 항전 장비 및 조종석 구조를, 그리고 TF킬로미터 50N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동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까지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로키드 마틴이 TF킬로미터 50N을 단순히 신규 조종사들의 전투 입문용 훈련기를 넘어 실질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고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KAI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훈련기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미 해군이 거절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훈련기를 만들 계획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KAI의 FA킬로미터 50이 이미 세계 시장에 수출돼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에 따라 T킬로미터 50 계열 전투기들의 명성이 높아진 지금 T킬로미터 50의 해군 파생형 훈련기라 할 수 있는 TF킬로미터 50N을 통해 미 해군의 전술 대체 항공기 프로그램을 따내고 싶어진 것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T킬로미터 50 훈련기 제품군들은 이라크, 인도네시아, 폴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두 250대 이상의 T킬로미터 50 계열 전투기들이 운용되고 있거나 주문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T킬로미터 50과 FA킬로미터 50을 모두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은 약 120대의 T킬로미터 50, FA킬로미터 50 비행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잉의 T킬로미터 7A는 호주 왕립공군, 세르비아 공군, 브라질 공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를 미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로키드 마틴은 왜 한국 KAI의 훈련기와 손을 잡고 미 해군 전술기 대체 프로그램에 뛰어들려 한 것일까요? 미 해군의 전술 대체 항공기 프로그램 즉 TSA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새내기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하엔드 전투기를 탑승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즉 초보에게 아주 비싼 전투기를 훈련 없이 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와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의 적 레드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기의 역할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함대 교체 비행대대를 위한 편대 선두 항공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로 요약됩니다. 즉, 미 해군이 요구하는 전술 대체 항공기는 현재와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조종사들이 운용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최전방 공군 부대에서 작전 훈련 부대 훈련을 맡을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 보잉과 공동으로 차세대 훈련기인 T킬로미터7AJ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T킬로미터50 훈련기로 미해군 전투기 대체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던 한국 KAI가 난감해졌다.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은 요원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KAI와 로키드 마틴이 밀고 있는 TF킬로미터50에는 항모에서 사용하는 해군형 기체입니다. 그에 비해 보잉이 개발하는 T킬로미터7AJ는 공군형 기체입니다. 항모에서 이륙과 착륙을 해야 하는 해군형 기체는 공군형 기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활약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해군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는 해군 조종사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극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잡으려는 보잉의 T킬로미터7은 공군형 기체로 개발되는 기체이며 가벼운 기체입니다. 더구나 보잉이 해군형 T킬로미터7에 대한 개발에 나서려면 빨라도 2028년은 넘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발등이 불이 미 공군에 2028년까지 공군 훈련기 T킬로미터7를 넘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구성에서도 무장탑 재량에서도 보잉의 T킬로미터7A는 한국 KAI와 로키드 마틴이 만들려는 훈련기인 TF킬로미터50N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로키드 마틴은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보잉과 공군 훈련기 T킬로미터7A 개발에 나선다면 해군 훈련기 사업에 곧바로 뛰어들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 손을 잡고 해군 훈련기 사업에 뛰어든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KAI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의 TF킬로미터50N이 만일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을 수준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TF킬로미터50N을 요구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은 한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F킬로미터35의 창정비를 한국에 맡기는 등 한국 방산의 능력에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의 F킬로미터35의 2차 계약 협상에서 그동안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아오던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킬로미터35의 창정비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F킬로미터35의 2차 계약 협상에서 우리 군이 5세대 전투기 기체 창정비와 스텔스 전면 도장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F킬로미터35에 적용된 첨단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는 간단한 정비만 허용하고 창정비는 동아시아 허브 기지가 있는 일본에서 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창정비를 할 경우 우리 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드디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를 일본 군사 매체들도 신속히 보도했는데 이 뉴스에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미국으로부터 F킬로미터35를 140여 대나 계약했고 그보다 더 비싼 F킬로미터35B는 40여 대, 도합 180여 대나 산 일본이 추가 주문 20대를 합해도 겨우 60대에 불과한 F킬로미터35를 도입하는 한국이 독자적인 창정비 권한을 따냈다는 것에 대해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했고 빠른 군비 확장을 원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빠른 방산 무기 생산 능력이 커다란 의지가 되었을 텐데 이러한 점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 한국이 2027년부터 창정비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기사는 한국 언론들만 대서특필했지.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들의 호들갑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 언론에도 이렇게 한국이 창정비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훈련기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KAI가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오히려 한국과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의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 수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미일 세 나라는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연합훈련 중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세 나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한미일 해상훈련 중 전략자산이자 기함인 항모를 언론에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3국 언론이 동시에 관련 취재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루스벨트함의 활주로는 지상보다 짧은 1100피트 335m로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 탑승자에게 특이한 체험을 선사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항모 밖으로 쏘는 역할을 하는 캐터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스벨트함 관계자는 캐터펄트는 멈춰있던 항공기를 3초 만에 시속 160마일 약 249km로 달리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탑승자는 지구 중력의 3배에 가까운 가속도를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스벨트함 갑판에는 FA 킬로미터 18은 물론 EA 킬로미터 18지, 그라울러 전자전기, MH 킬로미터 60 시오크 해상작전 헬기 등 함재기들로 빼곡했습니다. 루스벨트함과 같은 니미 취급 항모들은 통상 웬만한 나라 전체의 공군력과 맞먹는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력을 미국이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루스벨트함이 소속된 미 제구 항모 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단장은 한미일 취재진과 만나 이 지역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 뒤 곧바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가 현지 시간 20일 야간 훈련 중 도쿄 남쪽 태평양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4명씩 태운 SH 킬로미터 60K 헬기 2대가 20일 늦은 밤 도쿄 남쪽 태평양의 도리시마 근처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는데요. 탑승 인원 중 1명이 바다에서 구조됐으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헬기 사고는 다른 비행체에 비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편이지만 이대가 함께 같은 지점에서 추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체 결함이나 조종 실수라고 해도 이대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아라 방위상은 헬기의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고 원인이 밝혀지자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담한 작전 수행 능력이 또 한 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호위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했고 일본 국방성은 당분간 모든 SH-60K에 대한 훈련 비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구조대원들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각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두 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을 회수했는데요. 이는 두 대의 SH-60K가 서로 가까이 비행하고 있었던 정황 증거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난 신호가 단 한 번만 들렸다는 점입니다. 두 헬리콥터의 신호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헬리콥터가 같은 장소 근처에 있다는 또 다른 시그널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일본 해상자위대 8명을 태운 SH 킬로미터 60K 초계 헬기 2대는 야간 훈련 도중 충돌한 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헬기 한 대는 나가사키 공군기지 소속이었고 다른 한 대는 도쿠시마현 기지 소속이었는데요. 탑승자들과 유족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훈련 도중 같은 편끼리 충돌할 사유가 무엇이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더구나 사고 기종인 SH-60K는 길이 약 20m, 중량 10.9T의 4인용 헬기로 대잠수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SH-60B를 기반으로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했는데 일본은 약 70대의 SH-60K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사고 헬기는 야간 대잠 훈련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 활동에 따른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광범위한 해군 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또 한 번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더구나 이날의 사고는 일본 육상자위대 UH-60 블랙호크가 일본 남서부 미야코섬에 추락한 지 1년 만에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UH-60 블랙호크 사고는 돌백으로 알려진 엔진 출력 문제로 인해 승무원 10명이 모두가 숨져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 외에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유난히 전투기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일본 북중부 해안에 추락해 승무원 2명이 훈련 비행 중 동해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일대의 조종사 2명이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시카와현 항공자위대 고마스 기지의 F-15 전투기는 훈련을 위해 기지를 이륙한 뒤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동해로 추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이전 세대 시호크인 일본 해군 SH-60J가 아오모리에서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조종사의 실수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항공자위대는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인 F-35까지 잃어버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 항공자위대는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훈련을 위해 출격한 F-35A 일대가 미사와시 동쪽 약 135km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다가 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조종사의 교신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항공자위대는 전투기가 마지막 교신을 보낸 곳의 해역에서 꼬리 날개 일부를 발견했으며 미군과 함께 초계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이 준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가 추락 사고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 단계 중이던 2014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한 적이 있지만 실전 배치된 이후로는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사건이 아주 곤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추락한 전투기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찾아낼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F-35가 실종된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잔해를 먼저 발견할 경우 F-35에 적용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부랴부랴 기체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기체의 일부가 일본에 의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기체의 일부를 가져갔을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와야 방위상의 반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항공자위대의 F-35A 12대의 비행을 당분간 중단한다. 미국과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마치 F-35의 기체 결함이 의심된다라는 느낌을 피력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당 9천만 달러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당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국산 전투기를 지나치게 많이 구매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구매했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온 최첨단 전투기가 추락했으니 일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당시 추락한 전투기는 F-35를 개발한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직접 들여온 것이 아니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를 받아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쓰비시 중공업 측 생산 공정에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따라서 일본은 로키드 마틴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기체 결함을 주장했으나 뒤늦게 일본 공장에서 조립한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미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는 해상자위대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육상자위대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의 한 부대가 공식 X에서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동아 전쟁이란 표현은 일본이 서구 식민 지배하의 아시아 국가들을 이 전쟁을 통해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용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서로 싸웠기에 조국을 위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1940년 대동아 공영권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것을 외교 방침으로 내걸었고 1941년 12월에 전쟁을 일으킨 직후에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부르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패전 후 미 점령군은 이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육상자위대 오미야 주둔지 사이타마시의 제32보통과 연대가 SNS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 용어를 쓴 겁니다. 대동아 전쟁 최대의 격전지 유황도 조국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미일 양측 영령의 명복을 기원한다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일본 자위대는 해상과 육상을 막론하고 망언을 남길 시간에 역사 공부도 하고 작전 역량도 늘려야 될 듯 싶습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자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호위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중국 해군의 급속한 전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호주 해군의 미래 전력 구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최신 기술을 갖춘 호위함을 도입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한일전이 펼쳐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벌써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두 국가의 방위산업 역량을 넘어서 국제 정치와 안보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지역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킬로미터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최신 기술을 갖춘 차세대 호위함을 도입하여 해상에서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첨단 함정 기술과 방위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국제 정치와 안보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두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갖는 우위는 다양한 요인에 기반합니다. 첫째,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있어 뛰어난 유연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개발한 첨단 군사 장비와 함정 기술을 해외 파트너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은 프로젝트의 비용을 절감하고 파트너 국가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지 생산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둘째, 한국의 함정은 비용 대비 뛰어난 전투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의 효율적인 생산 체계와 비용 관리 전략 덕분으로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셋째, 한국은 성공적인 수출 경험과 국제 협력 능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왔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수출한 경험은 한국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제 방위산업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을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강력한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한국이 호주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양국 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한국을 막으려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참여는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다른 대안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도전과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 이전의 유연성 부족은 일본의 방위산업이 해외 시장과 협력에서 겪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과 규제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이는
특히 첨단 군사 기술의 해외 이전 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호주와 같이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일본을 덜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잠수함 판매 실패는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입혔으며, 이는 호주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대규모 방위 산업 프로젝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험적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호주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일본이 개발한 함정에서 도입된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전 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에서 전설의 일군처럼 일본 방산에도 전설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점은 호주 해군과 같이 실제 중국을 상대해 다양한 해상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을 비교해보자면,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은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수준의 함선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길이 122m이며 만재 배수량은 3,600톤으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함정은 전기 추진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하여 수중소음이 낮아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한국의 해군 전투력을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충남급 호위함은 한국형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AESA 레이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함정은 현대적이고 스텔스형으로 설계된 마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최첨단 복합 센서 마스트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충남급은 뛰어난 상황 인식과 대응 능력을 제공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은 자칭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지만 몇 가지 단점이 크게 두드러집니다. 먼저 모가미급은 비교적 오래된 설계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은 일본의 국방정책에 따라 일본 해군의 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작전 참여나 협력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은 전통적인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속력이나 조업 반경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전투 환경에서 높은 기동성과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의 센서와 무기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현대 전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센서 및 무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가미급은 일부 국가의 최신 호위함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 대폭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호위함인 대구급과 충남급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을 극대화한 함선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호위함은 다채로운 무기체계와 혁신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현대적인 전투 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에 의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대한 한국의 제안은 호주의 전략적 목표와 요구사항에 매우 잘 부합합니다. 한국의 함정은 첨단 기술과 뛰어난 전투력을 제공하며, 이는 호주 해군이 인도킬로미터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함정은 고도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 시스템, 첨단 대잠전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동화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해군의 다양한 해상 작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일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호주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여러 국가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호주와의 협력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함정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은 단순한 함정 도입을 넘어서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함정이 호주 해군의 요구사항과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적 우수성과 전략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선두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선두 위치는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과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이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유연성, 비용 효율적인 제한, 그리고 첨단 기술의 적용을 통해 호주와의 협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여러 국가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그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는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의 함정이 제공하는 고도의 전투력과 운영 효율성은 호주 해군이 인도킬로미터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은 호주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인 군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은 함정 도입을 넘어서 양국 간의 장기적인 군사 협력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 도입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신뢰와 협력의 관계는 향후 다양한 군사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교류, 공동훈련 및 연습, 그리고 지역 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인도킬로미터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은 지역 안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첨단 군사기술과 함정 제조 능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 방산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선두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첨단 군사기술과 함정, 제조 능력을 갖춘 주요 방위산업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세계 3위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대선이 지난 14일 치러졌습니다. 말고 많고 탈도 많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당선됐습니다. 프라보워는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으로 이번에 세 번째 대선에 출마하며 10년 만에 결국 대통령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탄핵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프라보워의 심각한 비리 혐의를 발견해 조사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관련 이슈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프라보워는 일단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대통령에 임명되지 못하고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지 초조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 파장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프라보워 현 국방장관, 아니스 전 자카르타 주지사, 간자르 전 중부자바 주지사 등 3명이 맞붙었습니다. 이니 대통령 선거는 약 2억 명 유권자가 참여하며 투표함 운송과 개표, 집계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사실상 95% 이상 개표된 상황에서 프라보워가 58%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50%를 넘고 전국 38개 주 중 과반에서 20% 이상 득표하면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이 확정됩니다. 프라보워는 개표가 거의 끝나 과반 득표한 것을 확인한 뒤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이번 대선은 10년 만에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최대 경제대국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렇게 프라보어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오는 10월 취임 이후로 펼쳐질 프라보어의 인도네시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석탄, 파묘, 니켈의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양대 패권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부터 많은 잡음이 흘러나왔었는데요. 프라보어는 2014년과 2019년에도 대선에 출마했지만 정적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밀려 낙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후광을 얻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는 프라보어는 조코위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는데요. 물에 잠기고 있는 수도 자카르타 대신 새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계획과 조코위의 중리외교 노선까지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정적이었던 조코위와 갑자기 손을 잡으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프라보어가 차기 부통령으로 조코위의 장남 기브란과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수라카르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기브란은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상 이번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모부이자 조코위의 매제가 소장으로 있던 헌법재판소가 조코위 지지자들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출마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세운 과정 자체가 이미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신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US 케나와스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대 연구원은 미국 뉴욕타임스에 조코위의 진짜 목표는 아들의 2029년 대선 출마로 기브란의 부통령직은 이를 위한 수습기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조코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민주적 규범은 약화됐다며 그는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박탈하고 논란이 많았던 노동법을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기브란 시장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지율이 높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프라보어는 대선에서도 큰 표를 얻게 되었는데요. 당장 프라보어 장관에게 한 표를 행사한 이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을 그가 이어나가길 바라는 분위기이고 실제로 프라보어 장관도 그런 움직임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동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새 대통령이 될 프라보어 장관과 현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은 정치적 결이 완전히 다른데요. 단적인 예로 한국에 대한 입장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조코위 정부가 시작한 KF 킬로미터 21 사업을 프라보어가 말아먹고 있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프라보어 후보가 취임하면 한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 국방부 장관에 오르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과 진행하던 KF 킬로미터 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지금까지 약 1조 원을 연체 중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문민 대통령입니다. 이에 앞서 30여 년의 수하르토 군부 통치 시대 또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따라 선출됐으나 군부 출신이었던 반방 유도요노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가구 사업을 성공시킨 조코위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펼치며 2005년 고향인 수라카르타에서 시장직을 지내고 2012년 수도 자카르타를 관장하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유력 대권 주자로까지 섰습니다. 반면 프라보어 장관의 경우 군부 엘리트 출신으로서 앞서 언급된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입니다. 특히 프라보어 장관은 수하르토 정권 당시 군에 복무하면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하고 파푸아와 동티모르에서 반군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등 각종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조코위 대통령은 부통령이 될 장남을 통해 프라보어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또 배후에서의 영향력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에 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어가 당장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 차기 부통령으로 조코이 장남을 선택해 힘을 합쳤지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ANU 소속 정치학자 리암 게머는 로이터 통신에 한 프라보어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두 라이벌의 동맹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조코이는 빠르게 소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과거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통치가 끝난 뒤 국가적 혼란기에 안정을 가져온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됐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친 조코이와 프라보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프라보어에게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프라보어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약 2시간 분량의 인도네시아 다큐멘터리 더러운 투표 더티 보트가 게재됐습니다. 3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더러운 투표가 공개돼 조회수 800만 회를 기록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도네시아 탐사 저널리스트 겸 영화 제작자 단디 드위 락소노가 만든 다큐로 여러 명의 법률가와 현 인도네시아 정치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큐의 주요 대상은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그가 지지하는 후보 프라보어 수비안토,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겸 부통령 후보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기브란이 부통령 후보가 되는데 조코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 제한이 40세 이상인 선거법을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해 30대인 장남 기브란이 출마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코이 대통령의 매제이자 기브란의 고모부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했고, 이에 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브란은 결국 지지율 1위인 프라보어의 러닝메이트가 됐고, 이후 조코이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프라보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선심성 복지 정책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국방장관이기도 한 프라보어는 국방부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선거 운동에 동원하고 유세 과정에서도 각종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다큐멘터리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프라보어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매우 가정적이고 비사실적인 증오의 서사라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현지 언론들에서 이들의 비리 행각들이 양파마냥 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FP 통신도 인도네시아 선거에 들이운 금권 선거의 먹구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대선과 총선, 지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와 공짜 선물이 횡행하고 있다며 금품이 불법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니의 부정선거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이 프라보어의 부정선거 행각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경쟁자였던 아니스 바스웨단과 간자르 프라노어는 마지막까지 최종 개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아직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대선 기간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며 불복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EU에서 프라보어의 심각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